2025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지하 복도에서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48세의 김은혜. 이 호텔에서 25년째 객실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그녀의 손은 세제로 거칠어져 있었고 허리는 오랜 노동으로 이미 굽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은혜는 오늘도 어김없이 호텔 직원 출입구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정문이 아닌 뒷골목의 낡은 철문을 통해서요. 그곳에는 은혜처럼 호텔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라커룸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은혜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감정을 지워버린 듯 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은혜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6시 정각, 은혜는 청소 카트를 끌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VIP 전용층이었죠. 이곳의 객실 하나 숙박비는 은혜의 한 달 월급과 맞먹었습니다. 은혜는 2001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투숙객이 체크아웃한 방이었죠. 방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구겨져 있었고 욕실 바닥에는 물이 가득했으며 테이블 위에는 술병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은혜는 한숨도 쉬지 않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침대 옆 협탁을 닦다가 은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의 사진. 은혜는 그 사진을 집어들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작은 주먹, 감긴 눈, 분홍빛 뺨. 은혜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죠. 자신의 품에서 아기를 빼앗아간 그날이.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객실 관리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은혜가 손에 든 사진을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팀장은 사진을 빼앗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손님이 두고 간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청소나 제대로 하라고 차갑게 말했죠. 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로요. 청소 카트 뒤에 숨어서 은혜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그 아픔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은혜는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하 직원 휴게실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은혜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위 호텔 최상층에는 회장실이 있었죠. 25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그 사람이 있는 곳. 은혜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사진. 25년 전 병원에서 간호사가 몰래 찍어준 유일한 사진이었죠. 은혜는 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휴식이 끝나고 은혜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30층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청소해야 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은혜는 또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 매일같이 이 호텔을 청소하며 살아왔다고. 이 호텔은 은혜에게 천국이자 지옥이었습니다. 아들을 잉태했던 곳이자 아들을 빼앗긴 곳, 사랑을 느꼈던 곳이자 배신당한 곳,
하지만 떠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언젠가 아들이 자신을 찾아온다면 이곳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30층에 도착한 은혜는 복도를 걸으며 벽에 걸린 호텔의 역사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25년 전 개업식 사진도 있었죠.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과 그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은혜는 그 아들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박재욱, 은혜가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아들의 아버지. 하지만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은혜를 찾지 않은 사람. 은혜는 사진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프레지덴셜 스위트를 청소하는 동안 은혜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살아있다면 지금 몇 살일까? 25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나이였죠.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혜는 유니폼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보였죠. 4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늙어 보였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은혜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돌아갈 곳이 따뜻하지 않았으니까요. 좁은 원룸, 혼자 사는 빈방. 그것이 은혜의 전부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은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대편 전철에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은혜는 그 모습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은혜는 방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작은 방 한쪽 벽에는 아기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죠. 은혜는 매일 밤 그 사진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어디에 있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좋은 부모를 만나 사랑받으며 자랐기를.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어디서 듣고 계신지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은혜는 몰랐습니다. 25년 만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것을요. 25년 전인 2002년 봄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23세의 김은혜는 서울에 갓 올라온 시골 처녀였습니다. 부산의 가난한 어촌 마을에서 자란 은혜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서울로 상경했죠. 은혜가 처음 일자리를 구한 곳이 바로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었습니다. 당시 막 개업한 초특급 호텔이었고 많은 직원을 채용하고 있었죠. 은혜는 학력도 경력도 없었지만 성실해 보인다는 이유로 객실 청소부로 채용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은혜는 호텔의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화려한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가구들. 은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세계였죠.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일할 곳이 아니라 청소할 곳이라는 것을요. 선배 청소부들은 은혜에게 호텔의 규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님과 눈을 마주치지 말 것, 복도에서 손님을 만나면 벽에 붙어서 지나갈 것, 절대 손님에게 말을 걸지 말 것. 은혜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 긴 노동 시간도 견뎠죠.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송금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은혜는 30층 스위트룸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밤 10시가 넘었지만 급하게 들어온 VIP 손님 때문에 야근을 하고 있었죠. 청소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복도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은혜가 들고 있던 청소 도구들이 바닥에 쏟아졌죠. 은혜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물건을 주우려 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함께 물건을 주워 주었습니다. 은혜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죠. 깨끗한 정장을 입은 잘생긴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은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박재욱이었습니다. 28세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었죠. 하지만 은혜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저 친절한 손님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재욱은 은혜의 손에 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세제로 인한 피부염이었죠. 그는 은혜에게 물었습니다. 아프지 않냐고, 병원에 가봤냐고. 은혜는 당황스러워 고개만 저었습니다. 재욱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은혜에게 건넸습니다. 내일 이 병원에 가보라고, 자신의 이름을 대면 치료해 줄 거라고 말했죠. 은혜는 명함을 받으며 재욱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박재욱 전무이사,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룹. 그제야 은혜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호텔 주인 집 아들이라는 것을요. 은혜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명함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욱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먼저 가버렸죠. 그날 밤 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숙사 침대에 누워 명함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자신 같은 청소부에게 친절을 베푸는 걸까? 혹시 불쌍해서 그런 걸까? 다음 날 은혜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손의 상처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은혜의 손은 퉁퉁 부어 올랐고 청소 일을 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죠. 바로 그때 재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30층 복도에서 청소하고 있던 은혜를 발견한 것이죠. 그는 은혜의 손을 보더니 왜 병원에 가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은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재욱은 한숨을 쉬며 은혜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은혜의 손을 보더니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더 악화될 거라고 했죠. 재욱은 은혜 옆에 앉아 치료를 지켜보았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재욱은 은혜를 호텔 근처 작은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처음 들어가 보는 카페였죠. 은혜는 어색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재욱은 은혜에게 커피와 샌드위치를 주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고향이 어디냐고, 가족은 있냐고. 은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재욱이 일부러 은혜가 일하는 층에 올라간 것이었죠. 재욱은 은혜에게 끌렸습니다. 가난하지만 순수한 눈빛,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 그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석 달이 지난 가을, 재욱은 은혜에게 고백했습니다. 호텔 옥상 정원에서였죠. 은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벌 2세가 자신 같은 청소부를 좋아한다니. 은혜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신분이 다르다고, 불가능한 사랑이라고.
하지만 재욱은 고집했습니다. 신분 따위 상관없다고 진심으로 은혜를 사랑한다고 말했죠. 결국 은혜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비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재욱의 아버지가 알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석 달간의 행복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2003년 초 은혜는 이상을 느꼈습니다. 생리가 2달째 없었고 자꾸 속이 메스꺼웠죠.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건넨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임신 8주. 은혜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3세 미혼모, 게다가 상대는 재벌 2세. 은혜는 며칠을 혼자 고민했습니다. 재욱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혼자 지워야 할까? 결국 은혜는 재욱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재욱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는 기뻐했죠. 결혼하자고, 아이를 함께 키우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불안했습니다. 재욱의 아버지, 그랜드 팰리스 그룹의 회장 박승철, 그 사람이 허락할 리 없었으니까요. 은혜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재욱이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을 때 회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회장은 재욱을 때리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직접 처리하겠다고. 은혜는 그 소식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재욱은 은혜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함께 가자고,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욱이 지킬 수 없을 거라는 것을, 회장의 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호텔 최상층 회장실. 은혜가 그곳에 들어섰을 때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벽면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하지만 은혜의 시선은 온통 책상 뒤에 앉은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승철 회장.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회장은 은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요. 은혜는 자신도 모르게 배를 감쌌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아기를 지키려는 동작이었죠. 재욱은 은혜 옆에 서서 아버지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은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하지만 회장은 아들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은혜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비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비서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가져왔죠. 회장은 그것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은혜의 신상 정보였습니다. 부산 출신, 고졸, 부모는 영세 어민, 형제는 3남매 중 막내.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거냐고. 학력도 없고 집안 배경도 없는 청소부 주제에 감히 재벌가에 발을 들이려 하느냐고. 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재욱이 나섰습니다. 아버지께 은혜를 사랑한다고,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죠. 회장은 비웃었습니다. 사랑? 그런 감상적인 것으로 결혼을 하냐고.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고. 재욱처럼 모든 것을 물려받을 사람은 그의
걸맞은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여자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은혜 아니면 평생 혼자 살겠다고 고집했죠.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혜의 부모에 대한 조사 자료였죠. 부모가 운영하는 작은 어선, 빚더미에 앉은 가게, 몇 달째 밀린 대출 이자. 회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빚을 당장 갚지 못하면 부모는 파산할 거라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 은행에 압력을 넣어 빚을 당장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다고 협박했죠. 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부모님이 빚 때문에 고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은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은혜 앞에 던졌죠.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돈다발이 보였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회장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아이를 지우고 사라지라고. 그러면 부모의 빚도 탕감해 주겠다고. 만약 거부한다면 부모를 파산시키고 은혜 자신도 호텔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이미 12주차 작은 심장이 뛰기 시작한 아기였습니다. 돈 때문에, 협박 때문에 이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못하겠다고. 이 아이는 자신이 지키겠다고. 돈도 필요 없다고 거절했죠.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재욱은 아버지 앞을 가로막으며 은혜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아들을 밀쳐냈죠.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보안팀을 부르라고. 이 여자를 당장 호텔에서 내보내라고. 은혜는 재욱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욱은 은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보안요원 2명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안요원들이 은혜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혜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죠. 재욱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께 제발 그만하라고, 은혜를 놓아주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냉정했습니다. 재욱에게 명령했죠.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만약 이 여자를 다시 만나면 모든 상속권을 박탈하고 집안에서 쫓아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은혜는 끌려나가면서도 재욱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권력 앞에서 무력했으니까요. 은혜는 복도로 끌려 나왔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은혜를 직원 출입구까지 데려갔고 그곳에서 놓아주었습니다. 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은혜는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방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죠. 문 앞에는 은혜의 짐이 비닐봉지에 담겨 놓여 있었습니다. 은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회장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요. 은혜는 해고되었고 기숙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은혜는 비닐봉지를 들고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밤거리는 차가웠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뱃속의 아기만이 은혜의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날 밤 은혜는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여자를 고용하려는 곳은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혜는 가진 돈이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재욱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연락하면 회장이 알아낼 테고 그러면 재욱의 앞날까지 망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은혜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2주 후 은혜가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을 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그는 은혜에게 차에 타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거부했지만 비서는 강압적이었습니다. 거부하면 부모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죠. 은혜는 어쩔 수 없이 차에 탔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한 산부인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은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회장이 무엇을 하려는지.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진료실로 데려갔죠. 은혜는 저항했지만 비서와 함께 온 남자들이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시술을 끝내겠다고. 은혜는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배를 감싸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아기만은 살려달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료실 문이 벌컥 열리며 재욱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은혜를 찾아 미쳐 날뛰다가 비서를 미행해서 이곳까지 온 것이었죠. 재욱은 의사와 남자들을 밀쳐내며 은혜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손을 잡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타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회장의 권력은 어디든 미쳤으니까요. 재욱은 은혜를 데리고 자신의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숨겨주었죠. 며칠간 두 사람은 숨어 지냈습니다. 재욱은 아버지와 싸우겠다고 법적으로라도 은혜를 보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결국 은혜는 결심했습니다. 재욱을 위해서 그리고 아기를 위해서 혼자 떠나기로요. 재욱이 잠든 사이 은혜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은혜가 간 곳은 민간 입양기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은혜는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내고 싶다고. 상담사는 은혜의 사정을 듣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입양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죠. 미국의 부유한 가정들이 한국 아기를 입양하고 싶어 한다고, 그곳에서라면 아기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 것도 재욱과 함께하는 것도 모두 불가능했으니까요. 결국 은혜는 입양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4월 은혜는 홀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입양기관이 연결해준 작은 산부인과에서였죠. 아들이었습니다. 작은 얼굴, 꼭 쥔 주먹, 힘차게 우는 입. 은혜는 아기를 딱 한 번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은혜는 아기의 얼굴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부디 행복하게 자라달라고.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갔습니다. 은혜의 품에서 아기가 사라지는 순간 은혜는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울부짖고 싶었지만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죠. 며칠 후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기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부모는 40대 부부로 재력이 있고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고. 아기의 이름은 데이비드로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그 소식을 듣고 또 울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제 데이비드라는 이름으로 다른 부모의 아들로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단 하나 부탁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날짜만이라도 알려달라고. 4월 15일. 은혜는 그 날짜를 평생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기를 보낸 후 은혜의 삶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동안 은혜는 좁은 고시원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저 창밖만 바라보았죠.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고시원 월세를 내야 했고 무엇보다 재욱이 자신을 찾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은혜는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은혜가 다시 취직한 곳은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다른 이름으로 지원했습니다. 가명을 쓰고 경력도 속였죠. 그렇게 은혜는 다시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왜 하필 그 호텔로 돌아갔을까요? 은혜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들을 잉태했던 그곳에 있어야 아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일지도 몰랐습니다. 재욱은 은혜를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완벽하게 숨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휴대폰을 바꾸고 모든 연락을 끊었죠. 재욱은 1년 동안 은혜를 찾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재욱은 아버지가 정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같은 재벌가 딸이었고 집안끼리의 정략 결혼이었죠. 은혜는 그 소식을 호텔 직원들의 수군거림으로 들었습니다. 은혜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재욱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불가능한 사랑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재욱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5년, 10년, 15년. 은혜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6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은혜가 일하며 모은 돈은 전부 부산의 부모님께 보냈습니다. 회장의 협박 때문이었죠.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 걸려 겨우 빚을 다 갚았습니다. 하지만 은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저축했죠. 언젠가 아들을 찾게 되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으며 매년 4월 15일 아들의 생일에 은혜는 작은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죠. 생일 축하 노래를. 미국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을 아들을 위해. 은혜는 입양 기관에 여러 번 연락했습니다. 아들의 소식을 알려달라고. 하지만 입양 기관은 냉정했습니다. 친생 부모에게는 입양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죠. 은혜는 절망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행복한지, 건강한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다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 사랑받으며 자라기를. 호텔에서 은혜는 투명 인간처럼 살았습니다.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지 않았고 회식도 거절했으며 그저 묵묵히 일만 했죠. 동료들은 은혜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딱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끔 은혜는 호텔 최상층을 청소하며 회장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 안에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죠. 하지만 복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은혜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자신을 찾아온다면 그때 떳떳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었으니까요. 재욱은 결혼 후 두 딸을 낳았습니다. 은혜는 그 소식도 직원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재욱의 가족 사진이 호텔 로비에 걸렸을 때 은혜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욱은 여전히 잘생겼고 아내는 아름다웠으며 두 딸은 예뻤습니다. 완벽한 가족 같았죠. 은혜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재욱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몰랐습니다. 재욱도 25년 동안 단 하루도 은혜를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요. 재욱은 결혼했지만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고 밤마다 은혜를 꿈꾸었습니다. 재욱은 은혜를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흔적을 추적했지만 은혜는 완벽하게 사라진 것처럼 보였죠. 재욱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20년이 흐른 어느 날 박승철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죠. 재욱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회장의 장례식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은혜는 청소부로서 장례식장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재욱의 모습이 보였죠. 25년 만에 보는 재욱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은혜는 재욱을 피해 복도로 숨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죽은 후 재욱은 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한 일은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었습니다. 청소부들의 임금을 올리고 근무 환경을 개선했죠. 은혜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월급이 올랐고 휴식 시간이 늘었으며 복지가 좋아졌습니다. 은혜는 재욱이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재욱을 만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이제 와서 옛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2027년 봄 은혜는 48세가 되었습니다. 호텔에서 25년째 일하고 있었고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멀리 있고 오직 일만이 은혜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은혜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허리 디스크, 손목 터널 증후군, 만성 피로. 의사는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은혜는 쉴 수 없었습니다. 은혜에게는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1억을 모으는 것. 그 돈이 모이면 미국으로 가서 아들을 찾을 생각이었죠. 입양 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찾겠다는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1억은 아직 멀었습니다. 25년 동안 모은 돈이 7천만 원, 3천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은혜는 계산했습니다. 5년만 더 일하면 모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은혜는 몰랐습니다. 5년이 아니라 단 며칠 후에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요. 25년 만에 운명이 다시 은혜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날도 은혜는 평범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20층 객실을 청소하고 30층으로 올라가려던 참이었죠.
바로 그때 호텔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VIP 손님이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젊은 억만장자 사업가, 호텔 인수를 검토하기 위해 방문한다는 것이었죠. 직원들은 긴장했고 관리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은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만 하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곧 은혜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오전 10시 인천공항에는 한 대의 전용기가 착륙했습니다. 그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은 27세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키 180cm의 훤칠한 체격, 명품 정장,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얼굴. 데이비드 리, 본명은 이준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창업한 AI 투자 플랫폼 회사는 불과 5년 만에 기업 가치 1조 원을 돌파했죠. 하지만 준호에게는 숨겨진 목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한국 호텔 산업 투자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였죠. 준호는 3년 전 양부모로부터 진실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한국에서 입양되었다는 것, 친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포기했다는 것. 준호는 그 순간부터 친어머니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입양 기록을 추적한 결과 준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가 서울의 한 호텔 직원이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그 호텔 재벌 2세였다는 것. 준호는 분노했습니다. 재벌 아버지가 있었다면 왜 자신은 버려진 것일까? 왜 해외로 입양 보내진 것일까? 준호는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준호는 투자자로 위장해서 한국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룹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하며 접근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실을 밝혀낼 계획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준호는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잉태되었던 곳, 어머니가 일했던 곳,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린 곳. 준호의 가슴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준호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로 안내했고 모든 편의를 제공했죠. 하지만 준호는 호화로운 객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요청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25년 이상 근속한 직원 명단. 호텔 인사팀은 의아해했지만 VIP 손님의 요청이라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명단을 받아들었습니다. 총 37명의 직원이 25년 이상 근속했습니다. 그중 여성은 12명. 준호는 한 명 한 명 사진과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입양 기록에 나온 어머니의 이름은 김은혜였지만 명단에는 그 이름이 없었죠. 준호는 좌절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직접 호텔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검토를 위해 시설을 확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준호는 지하 직원 휴게실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청소부들이 쉬고 있었죠. 준호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저렇게 힘들게 일했을까? 한 중년 여성이 준호를 보더니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손님이 직원 휴게실에 올 리 없었으니까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저 둘러보는 중이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준호의 시선은 벽에 걸린 직원 사진들에 고정되었습니다. 우수 직원 사진들이었죠. 그중 한 사진이 준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순자 마이너스 근속 25년 우수상. 사진 속 여성은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준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익숙한 것 같았죠. 준호는 인사팀의 김순자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인사팀장은 설명했죠. 25년째 객실 청소부로 일하는 직원이라고,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준호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어머니가 아닐까? 가명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준호는 김순자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일부러 20층 객실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객실 청소를 요청했죠. 인사팀에 김순자를 보내달라고 지정까지 했습니다. 오전 10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긴장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청소 카트를 끌고 온 중년 여성이 서 있었죠. 바로 김순자, 아니 김은혜였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숙인 채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은혜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은혜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청소를 시작했죠. 준호는 은혜를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거친 손, 굽은 허리, 지친 얼굴. 준호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정말 어머니라면 25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건가? 준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은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몇 년째 여기서 일하냐고. 은혜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님이 청소부에게 말을 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혜는 준호의 얼굴을 보고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재욱과 너무나 닮은 얼굴. 아니, 어쩌면 자신이 평생 그리워한 아들의 얼굴. 준호도 은혜를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 들까? 왜 이 사람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을까? 은혜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청소를 마저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건을 떨어뜨렸죠. 준호는 그것을 주워주며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은혜의 몸이 굳었습니다. 준호의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25년 전 잃어버린 아기의 체온 같았습니다. 은혜는 급히 손을 빼고 청소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라고. 은혜는 멈춰섰습니다. 준호는 물었습니다. 이름이 정말 김순자가 맞냐고. 은혜는 대답했습니다. 네 라고.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혹시 25년 전에 아이를 낳은 적이 있냐고. 은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걸 아는 걸까? 은혜는 부정했습니다. 아니라고, 잘못 아신 거라고. 그리고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은혜는 청소 카트를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는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라고. 반응이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그날 밤 은혜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혹시 아들이 자신을 찾아온 걸까?
아니면 그저 우연일까? 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모두 되살아났습니다. 아기를 안았던 그 짧은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 아기의 작은 손. 다음날 은혜는 병가를 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은혜는 감히 호텔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 젊은이를 다시 만날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출근하지 않자 준호는 인사팀에 은혜의 주소를 요청했습니다. 인사팀은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고 했지만 준호는 투자건과 연결시켜 압력을 넣었습니다. 결국 준호는 은혜의 주소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은혜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의 작은 원룸이었죠. 준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혜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계속 두드렸고 결국 은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준호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제 어머니가 맞죠? 라고. 은혜는 부정하려 했지만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죠. 25년간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준호도 무릎을 꿇고 은혜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어머니가 버린 아들이 아니라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리움과 분노, 안타까움과 원망, 그리고 무엇보다 큰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자신을 버렸는가? 은혜의 작은 방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는 은혜에게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왜 자신을 입양 보냈는지, 아버지는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25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재욱을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지. 준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은혜는 회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협박, 강요, 도망, 그리고 결국 혼자 아기를 낳게 된 과정을요.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입양 보낸 것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키우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재벌 회장의 위협 앞에서 무력했다고.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이야기와 달랐으니까요.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25년 동안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밤 기도했고 매년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축하했다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고. 준호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은 미국에서 풍족하게 자랐는데 어머니는 25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니. 준호는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양부모는 좋은 사람들이었는지, 행복했는지.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양부모는 훌륭한 사람들이었고 사랑받으며 자랐다고. 하지만 준호는 덧붙였습니다. 항상 뭔가 빠진 것 같았다고. 진짜 부모가 누군지, 왜 버려졌는지 알고 싶었다고. 그래서 한국에 왔다고. 은혜는 미안하다고 사죄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준호가 고통받았다고, 더 용감했다면, 더 강했다면 준호를 지킬 수 있었을 거라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잘못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있다고, 그들이 어머니와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물었습니다. 아버지인 박재욱은 어떻게 되었는지. 은혜는 대답했습니다. 재욱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다고. 지금은 호텔 그룹 회장이라고.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25년 동안 어머니를 찾지 않고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잘 살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기로. 어머니를 버리고 자신을 버린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준호는 은혜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계획이 있다고. 준호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투자자로 가장해서 호텔 그룹에 접근하고 박재욱 회장과 만나서 진실을 폭로하는 것. 그리고 25년 전 일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죠. 은혜는 반대했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냥 조용히 살자고. 하지만 준호는 고집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다음 날 준호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박재욱 회장과의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투자건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이었죠. 재욱은 준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의 젊은 억만장자 투자자를 만나는 것은 그룹에 도움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미팅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실에서 준호는 그날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증거 자료들을 모았고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은혜는 불안해했습니다. 준호가 무슨 일을 벌일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결심을 굳혔으니까요. 미팅 전날 밤 준호는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냐고. 모든 것이 밝혀지면 어머니도 힘들어질 거라고. 은혜는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이미 25년 동안 숨어 살았으니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다고. 준호가 원한다면 함께 하겠다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이었죠. 은혜도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25년의 공백을 채우듯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듯이. 그리고 준호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미팅 당일 준호는 호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준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2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었으니까요.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책상 뒤에는 박재욱이 앉아 있었습니다. 53세,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재욱은 준호를 보고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준호는 재욱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친아버지구나. 자신을 버린 사람이구나.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재욱은 투자 제안서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욱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았죠. 재욱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준호가 투자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재욱은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준호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투자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25년 전 신문 기사, 그랜드 팰리스 호텔 개업식 사진, 그리고 한 장의 오래된 사진 마이너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의 사진. 재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사진 속 여자를 알아봤으니까요. 은혜였습니다. 25년 전 사라진, 평생 찾아 헤맨 그 여자. 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를 아시냐고. 재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계속했습니다. 이 여자는 25년 전 이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했다고. 그리고 재욱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지만 재욱의 아버지가 그녀를 협박해서 쫓아냈다고. 그녀는 혼자 아이를 낳았고 어쩔 수 없이 해외 입양을 보냈다고. 재욱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가 아이를 낳았다고? 25년 동안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아이라고. 김은혜의 아들이자 박재욱의 아들이라고. 25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라고. 재욱은 의자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살아 있었다니. 그것도 이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자신 앞에 나타났다니. 준호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이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혼자 살아왔다고. 단 한 번도 재욱이 찾지 않았다고. 재욱은 변명했습니다. 몰랐다고.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었다고. 아이가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고.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냥 두지 않았을 거라고. 하지만 준호는 비웃었습니다. 정말 찾고 싶었다면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25년 동안 같은 호텔에 있었는데 왜 몰랐냐고.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재욱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더 열심히 찾았다면, 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면 은혜를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준호는 DNA 검사 결과를 꺼냈습니다. 이미 비밀리에 재욱의 DNA를 확보해서 검사를 마친 상태였죠. 99.99% 일치. 준호는 재욱의 친자식이 확실했습니다. 재욱은 결과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 25년 만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재욱은 준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물러섰습니다. 감동적인 상봉을 기대하지 말라고. 자신은 복수하러 온 것이라고. 어머니를 버리고 자신을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재욱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말 몰랐다고. 만약 알았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은혜를 선택했을 거라고. 아들을 지켰을 거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냉정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25년이라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고. 준호는 재욱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다고. 일주일 안에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재벌 그룹이 25년 전 미혼모를 협박해서 쫓아낸 사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재욱은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그룹의 치명타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준호는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뒤에 남겨진 재욱은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25년 전에 죄가 이제 와서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재욱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25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죄책감이 엄습했습니다. 무엇보다 은혜가 25년 동안 겪은 고통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욱은 결심했습니다. 은혜를 만나야겠다고, 25년 만에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겠다고. 재욱은 인사팀에 김순자, 아니 김은혜의 연락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재욱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2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서로 너무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재욱은 직접 은혜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서 재욱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사는 강남의 펜트하우스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재욱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25년 만에 다시 마주했습니다. 은혜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고 재욱도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재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25년 동안 찾지 못해서, 은혜를 지키지 못해서, 아들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은혜는 복잡한 표정으로 재욱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움과 그리움,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재욱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쉽게 할 수 없다고. 25년은 너무 긴 시간이라고. 재욱은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은혜와 준호에게 무엇이라도 하고 싶다고. 은혜는 재욱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몰랐냐고. 자신이 아이를 임신한 것을. 재욱은 대답했습니다. 정말 몰랐다고. 아버지가 은혜를 쫓아냈다는 것만 알았지. 임신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재욱은 25년 전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은혜가 사라진 후 미친 듯이 찾아다녔다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흔적조차 없었다고. 결국 2년 후 아버지의 압박에 못 이겨 결혼했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은혜를 잊은 적이 없다고. 아내와 함께 살면서도 항상 은혜를 생각했다고. 은혜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워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재욱과 은혜를 불렀습니다. 셋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만남의 장소는 호텔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25년 전 재욱이 은혜에게 고백했던 바로 그곳이었죠.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난다고. 왜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냐고 재욱을 따졌습니다. 재욱은 대답했습니다. 당시 자신은 겁쟁이였다고. 아버지의 권력 앞에서 무력했다고. 은혜를 사랑했지만 그것을 지킬 용기가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준호는 재욱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2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재욱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은혜를 선택하겠다고. 아들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준호는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냐고.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재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복수가 답일까? 제욱을 파멸시키면 어머니가 행복해질까? 아니면 또 다른 고통만 생길까? 제욱은 준호에게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은혜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준호를 아들로 인정하겠다고. 그리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준호는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하겠냐고. 아내와 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제욱은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른다고. 하지만 곧 말하겠다고. 숨길 생각이 없다고. 준호는 제욱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용서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리고 진짜 아버지가 될 자격을 증명하라고. 제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혜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25년간의 상처가 쉽게 치유될 리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제욱은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내는 충격을 받았고 딸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제욱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제욱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도 아내에게 유리하게 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으니까요. 이혼 후 제욱은 은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다고. 25년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지만 은혜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서로 너무 다른 삶을 살아왔다고.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제욱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친구로 아니면 아들의 부모로서라도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준호를 위해서라도 함께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와도 상의하겠다고. 제욱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평생이라도 기다리겠다고. 준호는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제욱이 진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제욱에게 제안했습니다. 함께 사회공헌 사업을 하자고. 미혼모와 입양아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자고. 자신들이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하자고. 제욱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것이 속죄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미혼모 지원, 입양아 찾기,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로 했죠. 은혜도 재단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미혼모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준호는 처음으로 제욱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재단 행사에서였습니다. 제욱은 그 한마디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을 기다린 말이었으니까요. 은혜도 조금씩 제욱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미움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위해서라도 제욱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은 매주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잃어버린 25년을
조금씩 채워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바로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요. 재욱도 변했습니다. 호텔 그룹을 운영하면서도 직원들의 복지에 더 신경 썼습니다. 특히 청소부들의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은혜처럼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은혜는 호텔을 그만두었습니다. 25년간의 청소부 생활을 끝내고 재단에서 상근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무릎 꿇고 바닥을 닦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은 함께 은혜가 아들을 낳았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폐업했지만 건물은 남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태어났다고, 그리고 어머니와 헤어졌다고. 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욱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났다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결국 함께하게 되었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고.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으로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재욱과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25년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그것이 진정한 용서이자 치유라고 믿으며 1년이 흘렀습니다. 희망재단은 이제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미혼모 지원 단체가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미혼모들에게 주거, 교육, 취업을 지원했고 수십 명의 입양아들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은혜는 재단의 상담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혼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은혜를 만난 미혼모들은 희망을 얻었습니다. 은혜처럼 힘들었지만 결국 아들과 재회한 이야기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으니까요. 준호는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업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한국에서 재단 일에 전념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으니까요. 재욱은 재단의 최대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호텔 그룹 수익의 일부를 매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재단 행사에 참여하며 미혼모들을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함께 식사를 했고 명절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색함은 거의 사라졌고 편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은혜에게 제안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양부모를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은혜는 망설였습니다. 아들을 키워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설득했습니다. 양부모도 은혜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들도 은혜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 한다고. 결국 은혜는 동의했습니다. 재욱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키워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미국 캘리포니아로 향했습니다. 양부모인 데이비드 부부는 60대 중반의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보자마자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준호를 낳아줘서 감사하다고,
덕분에 부모가 될 수 있었다고 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부모도 울었습니다. 준호도 울었습니다. 재욱도 감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양부모는 준호가 어떻게 자랐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다고, 항상 자신의 뿌리를 궁금해했다고, 그래서 진실을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양부모에게 감사했습니다. 준호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사랑으로 돌봐줘서 감사하다고, 양부모도 감사했습니다. 준호를 입양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일주일 동안 네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은혜는 놓쳤던 25년을 조금이나마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은혜는 더욱 재단 일에 매진했습니다. 자신처럼 아이를 포기해야 했던 미혼모들이 다시 아이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재단은 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입양아들과 친부모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해에만 20가족이 제외했습니다. 모두가 은혜와 준호처럼 눈물의 제외를 했습니다. 준호는 사업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미혼모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를 설립한 것이죠. 재봉, 요리, 청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혼모들을 고용했습니다. 재욱은 호텔 그룹을 더욱 윤리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모든 직원의 처우를 개선했고 특히 하위직 직원들의 임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은혜처럼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기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은 함께 바다로 여행을 갔습니다. 은혜의 고향인 부산이었습니다. 은혜는 준호를 데리고 자신이 자란 마을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 낡은 집, 바다가 보이는 언덕. 준호는 어머니의 어린 시절을 상상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니. 은혜는 부모님 묘소로 준호를 데려갔습니다. 부모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은혜는 묘소 앞에서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들을 찾았다고, 이제 행복하다고. 준호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외조 부모님께 재욱도 절을 했습니다. 은혜의 부모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녁에는 바닷가에 앉아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2년간의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 준호는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하다고,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고. 은혜도 고백했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고통이 의미가 있었다고 느낀다고. 그 경험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재욱은 감사했습니다. 은혜가 용서해줘서, 준호가 아버지로 받아들여줘서, 비록 25년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세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온 세 사람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집이라는 미혼모 공동주거 시설이었습니다. 미혼모들이 함께 살며 서로 돕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이었죠. 준호가 건물을 기증했고 재욱이 운영비를 후원했으며 은혜가 직접 관리를 맡았습니다. 첫 해에 20명의 미혼모와 아이들이 입주했습니다. 은혜는 매일 그들을 돌봤습니다.
아이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고 일자리를 찾아주고 정서적 지원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못 받았던 도움을 그들에게 주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희망의 집 아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영어, 코딩,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주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재욱은 정기적으로 희망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들에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아이와 함께 행복할 수 있다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희망재단은 이제 국내 최대 미혼모 지원 단체가 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표창도 받았고 언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준호와 은혜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습니다. 25년 만의 재회,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재단에 대한 후원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겨울날 세 사람은 함께 호텔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25년 전 재욱이 은혜에게 고백했던 바로 그 장소, 그리고 1년 전 세 사람이 처음 함께 만났던 장소. 재욱은 은혜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하냐고. 은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고. 비록 25년이 늦었지만 이제는 진짜 행복하다고. 준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랑은 이기는구나. 미움과 분노를 이기고 용서와 화해가 승리하는구나.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2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는 채워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마치 과거의 아픔을 덮어주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고. 가장 큰 고통이 결국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만약 25년 전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라고. 은혜도 깨달았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치유라는 것을. 재욱은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은혜와 준호를 위해, 그리고 모든 미혼모와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세 사람은 손을 잡고 호텔을 내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함께, 진짜 가족으로서. 밖으로 나오니 희망의 집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러 온 것이었죠. 준호는 아이들을 안아주었고 은혜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으며 재욱은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세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함께하는 것, 나누는 것, 사랑하는 것. 25년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여정. 세 사람은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고 때로는 아플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함께니까, 가족이니까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하얗게 덮으며 마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세 사람은 눈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희망을 향해, 사랑을 향해,
미래를 향해.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수많은 미혼모들과 아이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만든 희망의 길을 따라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함께라고 믿으며. 이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피로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며 만들어가는 것. 세 사람은 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단지 세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재단을 통해, 희망의 집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25년의 이별은 끝났습니다. 이제 영원한 함께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봄날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